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유남 씨의 엄마 반성문 중에서 6장, 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6장, 코치형 부모는 어떻게 대화할까? 코칭 대화 프로세스. 코칭 대화는 적어도 30분 이상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수다를 떠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의미가 담긴 목표를 달성하기 원하는 자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장점을 가졌는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잠재된 능력까지도 발휘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일정한 대화의 코스가 있다면 대화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이것을 코칭 대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1단계는 초점 맞추기, 2단계는 가능성 발견, 3단계는 실행 계획 수립, 4단계는 장애 요소 제거, 5단계는 마무리입니다. 한국 코칭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5단계를 자녀와 학생들과의 코칭 대화 프로세스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의 첫 글자만 따면 초가 실장마가 됩니다. 그런데 시를 집으로 생각하면 초가집 장마라고 기억하면 코칭 대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칭 질문 프로세스를 보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지? 너는 그것이 어떻게 되면 좋을 것 같니? 그렇게 되면 무엇이 좋을까? 네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 언제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이 있을까? 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해 볼래?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정리해 볼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런 과정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2%를 채워준 감정 코칭. 코칭을 배우면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그래도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성애 박사님의 감정 코칭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가슴이 뭔가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만족할 만큼 좋아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저의 원수되는 대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코칭이 좋고 아이들에게 코칭을 해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정 코칭은 이렇게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거나 화가 나서 안정이 필요할 때 시도하면 매우 좋은 코칭 방법입니다. 감정 코칭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화가 날 때 30분쯤 지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심장박동을 잠잠하게 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첫 번째, 화가 난 사람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고 가만 놔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장이 요동치더라도 30분쯤 지나면 저절로 제 리듬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명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명상 방법은 감사 명상이라고 합니다. 감사한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장박동이 규칙적으로 뛰게 되어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는 감정의 뇌를 건드려주는 방법입니다. 많이 속상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얼굴을 보니 많이 화가 났나 보다, 슬퍼 보여. 이런 감정의 말로 감정의 뇌를 자극해줬더니 신기하게도 전두엽으로 피가 가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코칭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부모와 아이 사이 책을 내신 존 가트맨 박사는 어렸을 때 지독한 왕따를 당했고 훗날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쉽게 재혼 상대를 찾지 못하던 그분은 같은 대학에 비슷한 처지의 수학과 교수를 만나서 자주 저녁을 먹으며 서로 위로를 하다가 의기투합하여 여러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혼의 아픔을 겪은 두 학자는 어떤 부부가 잘 살고 어떤 부부는 헤어지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0년 가까이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하게 됩니다. 각 방에 영상 녹화 장치를 설치하고 부부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녹화해서 분석했습니다. 특히 부부싸움에 관심이 많았는데 내용, 억양, 음성, 눈빛, 자세, 표정, 혈압, 맥박 등을 미세 단위로 나눠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가트맨 박사가 발견하게 된 내용은 부부가 이혼하는 진짜 이유는 싸움의 내용이 아니라 싸우는 방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사는 대화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눴습니다.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대화의 3종류. 1. 복수의 마음을 키우는 원수되는 대화. 어려서부터 원수되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저절로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수되는 말 4가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비난의 말.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아이가? 정말 잘하는 게 뭐가 있니? 도대체 일을 왜 이따위로 해? 도대체 뭐 하느라고 이제 오는 거야? 이걸 일이라고 했어? 맨날, 언제나, 한 번도, 절대로, 결코, 항상, 왜가 들어가는 모든 말. 이런 비난의 말은 상대가 인격적,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비난은 또 다른 담쌓기와 냉담을 초래하면서 악순환을 계속하게 됩니다. 방어의 말. 그러는 너는 뭘 잘했는데? 너도 그랬잖아.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래? 누구누구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네 탓이지 내 탓이야? 비난의 말을 들으면 대부분 공격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이나 무고함을 주장하고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바로 방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싸움은 지겹도록 싸우고도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경멸의 말. 네 주제에 파악이나 좀 해라. 어휴 이 돼지야. 이 멍청아 돌대가리야. 어쭈 놀고 있네.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넌 누굴 닮아 맨날 그 모양이니?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도대체 왜 그러니? 한심하다 한심해. 이런 말들은 흔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심코 내뱉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장난이었고 농담이었다고 다 웃자고 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멸의 말은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가트맨의 연구에 의하면 경멸의 말을 하거나 듣는 사람은 질병 발생률이 40배 많고 경멸은 이혼의 가장 확실한 예측인자라고 합니다. 담쌓기. 그래 너 혼자 잘 떠들어라. 얼씨구 잘해봐라. 신물나고 지겹다. 나도 지쳤다. 그저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해. 어휴 지겨워. 그만하자. 그저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담쌓기란 상대방이 같은 방에 있는데도 반응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는 표시를 안 하고 시선을 피하거나 다른 곳을 보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시기지요. 담쌓기는 주로 남자가 많이 합니다. 대화의 3종류. 2. 관계를 망치는 멀어지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는 원수되는 대화보다는 감정을 덜 상하게 하지만 막상 들으면 민망해지고 썰렁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화제를 돌리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며 상대방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상대방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이 상승합니다. 아이가 학교가 다녀와서 재미있던 이야기를 막 꺼내는데 엄마가 눈도 마주쳐주지 않고 다른 말을 하고 얼른 밥 먹고 학원이나 가라고 말하고 시험받지 시험지 어디 있어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지요. 남편이 퇴근 후 오랜만에 직장에 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얼른 식사나 해요. 빨리 먹어야 설거지하고 정리하지. 나 피곤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은 아이와 남편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자기에게 관심도 없는 엄마가 좋게 느껴질까요? 아내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집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모, 그런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화의 3종류. 3. 행복이 묻어나는 다가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는 말 그대로 상대방과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는 대화입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눈을 맞춰 공감해주고 호의적인 태도로 배려하면서 경청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나와 긍정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가가는 대화를 하면 마음의 감정 계좌가 쌓이게 됩니다. 다가가는 대화의 예로는 글이 어떻게 된 것인지 더 말해주겠어? 와 정말 대단한 일이네. 우리 같이 해보자. 처럼 관심을 보이거나 열의를 보이거나 공감 표현. 많이 슬프겠다. 나도 돌아오면 무서웠을 거야. 네가 짜증이 나게 생겼네. 경청 및 수용하는 대화는 아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처럼 속마음을 이해하는 대화입니다. 다가가는 대화를 하려면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 마음을 여는 감정 코칭 5단계.
아이 마음을 읽어주는 감정 코칭은 5단계를 거칩니다. 1. 아이의 감정 인식하기. 먼저는 아이가 보여주는 감정을 잘 읽어주는 것이 감정 코칭의 1단계입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는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지금 화났어? 지금 속상하니? 라는 닫힌 질문이 아니라 지금 기분이 어때? 와 같은 열린 질문으로 해야 합니다. 2단계, 아이의 감정적 순간을 친해지고 가르치는 기회로 삼기. 가트맨 박사에 따르면 감정 코칭은 감정을 보이는 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아이 감정을 들어주고 말로 표현하여 공감해주기.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편견 없이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질문인 왜 대신 무엇과 어떻게를 사용해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비난으로 들리기 쉽기 때문에 감정을 공감할 때는 언제나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4단계, 아이 스스로 감정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주의할 것은 아이가 자기 감정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를 찾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5단계, 스스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고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기. 아이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였다면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차례입니다. 행동의 한계는 아이가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한 원칙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계를 그어주도록 합니다. 이제 아이와 함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어른들이 먼저 제시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찾고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선택할 것인지도 아이의 몫입니다. 감정에 대처하는 부모의 반응 유형. 축소 전환형 부모. 아이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때론 비웃기까지 합니다. 나쁜 감정은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로 울어. 그치면 맛있는 거 사줄게. 등의 말로 대응합니다. 아이 감정은 비합리적이어서 중요하지 않거나 그냥 놔둬도 시간이 있다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압형 부모.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심지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감정보다는 행동을 보고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어떤 일로 화가 나서 울면 시끄러워. 그만 못 그치니? 안 그치면 경찰 들어 잡아가라고 한다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방임형 부모. 아이의 모든 감정을 다 받아주며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떤 일로 화가 나서 울면 슬프면 실컷 울어라. 화가 나면 때릴 수도 있다. 그래 잘했다. 잘했어. 처럼 반응합니다. 감정 코치형 부모. 아이의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에는 제한을 줍니다. 감정에는 좋고 나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부모는 아이가 어떤 일로 울면 마음이 상했나 보구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엄마는 무엇을 도와줄까? 등의 말로 반응합니다. 7장 기적이 일어나다. 쓰면 이루어진다. 제 딸이 계속 집에만 있고 게임만을 하던 때에 급기야 80kg을 몸무게가 넘어가더니 게임 중독, 대인 기피, 우울증까지 와서 심각한 위기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살리겠다고 코칭 리더십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이를 존중해주는 말을 하며 다가가는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무엇을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해볼래? 엄마가 무엇을 도와줄까? 했더니 구체적인 계획들을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벽에는 48kg S라인이라고 써놓았는데 아이가 스스로 매일 2시간 이상을 저와 함께 걸으면서 3, 4개월 후에는 전혀 다른 아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가슴 뛰는 일이 생겼어요. 코칭을 배우기 전에는 계속 언제 검정 부시 볼래? 언제 대학 갈래? 라고 다그쳤었는데 배우고 난 후에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해보고 싶어? 하고 싶은 것이 뭐야?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몰라 왜 자꾸 그딴 거 물어봐? 없어 라고 화를 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혹시 하고 싶은 것 없니? 공부 안 해도 되고 대학 안 가도 돼. 네가 하고 싶은 것 해. 엄마가 다 도와줄게. 그래 정말 안 혼낼 거지? 그러더니 제과 제빵이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과 제빵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고 만들어 오더니
자격증도 따고 제과제빵 대학에 합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파티셔가 되려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더니 이건 취미로 할 일이 전공을 할 일은 아니야. 아무래도 학교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등록금이 아까워서 속이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라고 벽에 붙여놓고서 3개월 공부하고 다시 수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떨어지고 서울 근교의 모 대학 사회복지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이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면 돼. 살아있으면 네가 가슴 뛰는 일을 찾아봐 하고 말을 했습니다. 제주 해변 모래사장에 쓴 글씨. 어느 날 아이가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함께 갔습니다. 그러더니 제주도 모래사장에 글씨를 쓰고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엄마 원하는 것을 쓰면 이루어지더라고. 빨리 사진 좀 찍어봐. 그러더니 누구누구야 남친 생겨와 누구누구 미국 가요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속이 답답했지만 그렇구나.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미국에 가고 싶구나. 그래 그러면 좋겠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가서 뭐 하고 싶은데? 미국 가서 나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펜션으로 돌아와 주차장에 있는 고급 외제차 옆에서 한껏 폼을 짚더니 엄마 빨리 찍어봐. 나 미국 가서 이런 차 타고 학교 다닐 거야. 얼른 찍어줘 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 이런 차를 타고 싶구나. 그래 언젠가 우리 딸도 이런 차 타는 날이 올 거다 라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미국행 표를 끊다. 당시 제 사정으로는 딸을 미국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사업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칭과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여러 자격증을 따고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 곳에서 강의 요청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친한 미국에 살던 친구가 그곳에 와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츠버그에 가게 되었는데 딸이 생각이 나서 대출을 받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마치고 곧장 돌아왔지만 딸은 한 달간 미국에 머물면서 모 대학에서 2주간 무료 청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에서 한국 남자 유학생이 저희 딸에게 첫눈에 반해서 둘이 서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딸이 미국에서 귀국한 지 6개월에 미국 대학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어도 정말 못하고 맨땅에 헤딩하는 상황이었겠지만 저도 바빠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는데 스스로 모든 과정을 다 알아보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학 심리학과에 입학하다. 미국에 가서 먼저 언어 연수를 하게 되었는데 보통 6개월이면 끝나는 과정을 딸아이는 1년 거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언어 영역에 유난히 약했기 때문이지요. 그 후에 ACT를 보고 어학 과정을 거쳐서 대학의 심리학과에 지원했으나 떨어졌다는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실망을 많이 한 딸에게 그래 너는 그곳에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살러 간 것이야. 살아있으면 돼.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언제든지 한국 오고 싶으면 돌아오는 비용 보낼 테니 돌아와 라고 그랬더니 아이에게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왔는데 엄마 내 앞에 있는 몇 아이가 등록을 하지 않아 추가 합격을 했어요. 저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한 장의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제주도에 보았던 그 외제차를 타고 있는 딸아이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나 요새 이런 차 타고 다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썼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남자친구 생기고 미국 와서 심리학 공부하고 이 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고 정말 소름 끼치려고 해요. 어떻게 그 차를 타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미국에서 친구 한 명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이 차를 가지고 다녀 얻어 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주인과 딸은 무려 3년간 룸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 A 성적표. 처음에 가트맨 박사의 다가가는 대화를 배우고 인정, 존중, 지지, 감사, 격려의 말을 하려 했으나 안 하던 짓을 하려니 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썼다 지웠다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계속 연습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우리 딸이 엄마 딸이어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딸도 누가 이런 문자 보내래.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웠지. 가증스러워. 적응 안 돼. 하던 대로 살아. 라고 하던 딸이
이제는 사랑하는 엄마, 엄마가 내 엄마여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답이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외국 생활은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게임만 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죽이던 무기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굳게 믿으며 올 A 받기라고 벽에 써 있었습니다. 영어가 좀 들리니? 하나도 안 들려. 말은 좀 하니? 아니 난 내성적이라 말 안 하는 거 알잖아. 그런데도 올 A가 받고 싶구나. 나 올 A 받아서 장학금 받고 조기 졸업도 하게. 그러면서 언어가 약한 딸이 걱정되었고 많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딸은 첫 학기에 올 A를 받게 되었습니다. 딸 아들과 함께한 꿈같은 미국 여행.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미국 대학에 간 딸은 눈물겹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딸아이는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을 은근히 받아야 했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만큼 가난했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날들이 수두룩했지만 엄마의 지지적 피드백과 응원에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학점을 잘 받아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아야 했고 조기 졸업을 위해서는 방학에도 수업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공부할 때 그룹 과제가 힘들었었는데 영어가 잘 안 되니 팀 아이들이 무시했던 것들도 있었지만 자료를 잘 찾아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났기에 견딜만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수님이 What do you think?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물어보는 교수님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딸 아이는 대학 4년 과정을 3년 만에 그것도 평점 4.0 만점에 3.70의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1년 학비를 번 셈이니 그 돈으로 딸이 있는 미국으로 아들과 건너가 다 함께 미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딸은 2015년 5월에 귀국해서 우리나라 유명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3개월의 실습과정을 마치고 미국의 모 대학의 심리학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또 청소년 상담에 관심이 많아서 청소년 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도 아들. 아들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드럼을 쳐서 여러 섬김을 하며 지내고 있었고 모 예술대학의 문예창작학과를 다니다가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더 깊이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며 1년 동안 준비하여 모 대학은 철학과에 올해 입학했습니다. 두 아이 전부 돈을 잘 버는 직업이거나 제가 옛날에 원했던 방향은 아니었지만 두 아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두 아이가 게임만 하고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제 가슴이 터지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두 아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그 시절을 이렇게 잘 이겨내고 살아있어 저와 호흡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두 아이를 안아볼 수 있다는 사실 하나하나가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보내주는 두 아이의 편지는 저를 늘 감동시키곤 합니다. 에필로그, 나는 행복한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남편의 사업 실패 후유증으로 빚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고 또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아들이 편지 써준 것처럼 두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저는 분명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수많은 코칭 강사 자격증과 전문 코치 자격증을 받고 절망 끝에서 얻은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코칭 기본은 내려놓음이고 가장 훌륭한 코칭 스킬은 믿음과 기다림이다. 네, 오늘은 이유남 씨의 엄마 반성문 중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6장, 7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같은 엄마로서 많이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분이 참 잘못했던 많은 언어의 습관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시 돌아보면서 사람을 살리는 말로 공감과 지지와 인정과 칭찬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삶의 변화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